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책 자체에서는 이제, 설문조사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실험 연구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뭐 그것이 이제 뭐 계량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류적인 패러다임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서베이, 설문조사 연구를 위한 연구 계획서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지금에서도. 그래서 연구 계획서에 의미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문서화한 것이 바로 이제 연구 계획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과정을 통해 어떤 연구 결과를 완성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연구 계획서 가져야 하는 그런 특징으로서는 연구의 어떤 진행 흐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술해야 된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술하는 가장 그러니까 좋은 팁은, 그러니까 챕터 제목들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 제목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가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제목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조금 뭐 내가 이게 소제목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소제목을 이제 만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좀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게 기술. 그 다음에 요 IIB라고 하는 얘기 했었어요. IIB. 그래서 우리가, IIB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거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널에서 뭐 논문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없다.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옵션이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가려면 그러니까 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하다. 그런 그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IIB. 그래서 박사과정 때는 한 번쯤은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IIB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또 좋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당 설문 연구를 실제로 하지는 안 했지만 IIB 심의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서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서 그 도산을 한번 했었네. 그래가지고 학생들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해보는 것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 구성은 해놨는데, 이거는 뭐, 우리 흔히들 아는 그러한 그 절차 그대로,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연구 목차.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요 밑에, 1, 2, 3, 4, 5,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예측되는 결과, 여기에 좀 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소제목들을 더 많이 달아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그렇죠. 전체적인 것이 프로세스가 더 잘 보이고, 나중에 이제 통합되기도 좋고, 그래서, 소제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잡고,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표와 그림까지도 목차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웃라인을, 하면, 그래서 이 연구 계획서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면 상당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잘 세운 거죠. 20페이지 정도 되면 상당히, 그러면 결국은 20페이지가 결국은 뭡니까? 한 5페이지로 나중에 줄어들더라도 애초에 한 20페이지 정도를 잡고 이 20페이지 가운데서 내가 1학기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2학기 차이는 어느 정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각각의 또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최소한 20페이지 정도로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라. 표와 그림까지 넣어라. 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수업을 마치고 한 학기 정도 하면 바로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수업 들을 건 수업 다 듣고 다시 논문 쓰기 위해서 준비해서 한 3년에서 그렇죠.
최소 3년 이상들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짧은 문구로 연구 전체를 압축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지만 짧은 문구로 연구 전체를 압축할 수 없다면 굳이 짧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길더라도 연구의 전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압축하는 것은 그 나중의 문제다. 나중의 문제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부제목. 그래서 2줄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줄 정도는. 연구 제목이 2줄 정도. 부제까지 합쳐서, 3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는 3줄, 4줄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줄이면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등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고, 세부 목차들, 그래서 이 세부 목차들을 뭡니까? 좀 많이 만들라고 얘기했었죠.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알리고 연구제, 연구 목적을 명확해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처음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그러니까 또, 많이 저지르는 실수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서론, 연구자의 문제의식하고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을 자기가 먼저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고단수예요, 고단수. 고수들이 그렇게 씁니다. 고수들. 초보자들은 절대로 이 문제의식과 연구 주제를 먼저 쓰면 여기에서 진도가 한 페이지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초보자 연구자들한테 절대로 문제의식과 연구 주제를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고 자기는 메모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정제된 것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여기에서 다들 실패합니다. 그렇죠? 어, 잠깐만요. 입장을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앞서서, 그러니까 15분에 들어왔어야 됐는데, 왜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죠. 어, 자, 15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자, 자, 이제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다 처리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흐름이 끊겨.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론,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처음부터 내가 정제된 것으로 해서 적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메모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어도 좀 좋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의식은 당연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늘 안에 새로운 연구를 내가 하고 있다고 절대로 주장하지 마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가장 오히려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그렇죠 유명한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레플리케이션,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또 상당히 그렇죠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기존 이론이나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해당되는 자료들이 많은 거야. 해당되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 해당되는 자료들이 자기가 애초에 가졌던 문제의식하고 다르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자기가 애초에 향했던 문제의식하고 다른 지만은 해당되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자료들을 막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 애초에 문제의식을 바꿔야 되죠. 안 바꾸면 안 바꾸고 이걸 그냥 정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 간의 어떤 인과관계.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인과관계를 이 연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관련성 있는 연구를 찾아서 기술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원조를 인용해라.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두루크하임, 내가 지난번에 이제 신봉철 씨 중간보고서에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영어로 된 저서들이 원조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자, 원조를 저서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반드시 읽었을 경우에만 그렇게 적습니다. 한글로 된 자료를 보고서 적었으면 이제 그렇게 원조를 적는 것이 아니라 뭐뭐해서 재인용 이렇게 적어야 되죠. 교과서에도 보면 그렇게 적어야 돼요. 재인용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구글 북스에서 원 그 영어 책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찾아봤으면 뭡니까? 원서를, 영어 원서를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야, 이게 영어 책을, 영어 논문을, 이렇게 수십 편을 읽고서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그 뭐냐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허세를 필요 없이 한글 센터면 그 다음에 뭐뭐에서 재인용 이렇게 하면 돼요. 두루크하임 1970년도 그 다음에 박한우 뭐 2010년도에서 재인용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인용이라는 걸 쓰고 되고 자기가 굳이 원서 영어 원서를 쓰려고 하면 그 원서를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한우 2010년에서 두루크하임 1970년도를 인용한 것은 박한우 2010년이 두루크하임 1970년도를 해석했는 박한우의 기준에 따라서 적은 것이죠. 쌍따옴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쌍따옴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본인이 두루크하임 1970년도를 읽으면 또 다른 형 방법으로 두루크하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각 그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듯이 기존의 연구, 기존의 저서, 모든 자료들은 인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이 달라지고 해석의 맥락이 틀려지고 인용의 방식과 인용의 맥락이 틀려져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인용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관계된 것을 찾아보면 좋다라는 거죠. 네. 여러 저자의 기존 이론을 또 인용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인용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쌍따옴표를 이제 그렇고요. 연구 대상과 관련한 계략적 계획을 제시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하고 발생하는 윤리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이거는 뭐 서비의 연구나 그랬을 경우에 그렇고 통계 방법 설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여 이제 뭡니까? 또한 소술하고 퀴즈 효과를 계략적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이 참고 문헌은 어떤 특정한 학술지의 포맷이 있죠. 근데 우리 그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에서도 특정한 뭐 참고 문헌의 표시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참고 문헌 표시 양식이 이제 미국 심리학회 그러니까 APA라고 합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을 이제 준용하는데 한국의 학술지들을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정해놨어요.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을 준용하되 우리 학술지에 맞춰서 조금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지의 경우는 이러이러하게 참고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 문헌의 그 정리라든가 인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그 다음에 지도교수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APA 형식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특정한 학술지의 포맷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질문지 설문하면 부록으로 이제 질문지를 첨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이 논문 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에 갖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논문 심사를 받는 거를 영어로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펜스는 뭐죠? 방어라는 뜻이잖아요. 방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맞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정당화를 시키는 과정, 정당화를 시키는 그 과정. 그렇죠? 정당화를 시키는 과정이니까 그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그 절차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 절차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바로 이 이론적 배경에서 앞에 있는 이러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이러이러한 변수를 썼고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는 그러니까 연구 문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결과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정당 저스티피케이션을 하고 그럼에도 내가 어떠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지를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 그 다음에 중간 발표, 심사,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발표 때 대부분 벌써 이제, 초안 정도가 이제 나오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중간 발표의 경우에.